1828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스산한 골목. 늦은 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건물들 사이로 끔찍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하수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 부패와 공포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끔찍하게 살해된 시체를 은밀하게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신원이나 배경, 혹은 그들의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의미 없었습니다. 오직 시체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서의 몸뚱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 행위의 배후에는 악명 높은 두 이름,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최하층민으로 취급받으며 극심한 빈곤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버크와 헤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훔치는 이른바 도굴꾼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의학 발전에 따라 해부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시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합법적인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굴은 어느 정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무덤을 파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삽을 들고 공동묘지를 헤매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은밀하며 훨씬 더 잔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해부용으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19세기 영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 즉 과학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 법과 윤리의 경계가 무너진 혼돈, 그리고 극심한 빈곤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사입니다. 해부학이라는 학문, 급변하는 과학기술, 허점투성이었던 당시의 법체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비참한 현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19세기 가장 섬뜩하고 잔혹한 연쇄살인 실화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1827년에 뿌려졌습니다. 당시 윌리엄 헤어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자 당시 유럽 해부학의 중심지였던 에든버러에서 작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숙객 중 한 명이 병으로 숨지자 헤어는 문득 기발하면서도 섬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신을 몰래 빼돌려 에든버러 대학의 해부학자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당시 시신 한 구의 가격은 71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 일당의 수십 배에 달하는 상상하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이 비윤리적인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헤어는 이 위험하지만 수익성 높은 사업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윌리엄 버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 쉬운 돈벌이 앞에서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굴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수익성 높은 방식. 그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시신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시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체를 만들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잔혹하고 끔찍한 그들의 범죄 계획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를 고르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주로 술집, 어두운 골목, 그리고 에든버러의 빈민가를 배회하며 주변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을 물색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없고 실종되더라도 찾는 사람이 없는 노숙인이나 불황자 혹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들을 자신들의 하숙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푸짐한 식사 그리고 값싼 술을 제공하며 경계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술에 취해 잠들거나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소리 없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주로 질식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시신의 외상이 남지 않아 의심을 피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히 버킹이라는 자신들만의 잔인한 살인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방법은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동시에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외상을 거의 남기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희생자의 숨통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잔인하고 치밀한 수법 덕분에 해부학 교수들은 시신의 출처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부학계는 시신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깨끗한 시신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그렇게 살해된 희생자는 최소 16명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시체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연쇄살인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면면은 더욱 참혹함을 더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꽃다운 나이에 접어든 10대 소녀도 있었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남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귀가 들리지 않는 가여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도 자신에게 닥쳐올 비극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살인 행위의 결과물인 시신은 모두 로버트 녹스 박사라는 당대 최고로 명망 높은 해부학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녹스 박사는 당시 에든버러에서 가장 유명한 해부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해부학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그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출처에 대해 일절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부 실습을 위한 양질의 시신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의 해부 수업은 언제나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시신의 공급이 원활하다는 사실에 만족한 그는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어쩌면 알면서도 묵인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 할지라도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버크와 헤어의 잔혹한 범행은 결국 들통나게 됩니다. 때는 1828년 10월 말. 마거릿 도어티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이 버크의 하숙집에서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 이웃들은 버크의 하숙집에서 수상한 인기척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버크의 하숙집에서 시신을 옮기는 듯한 낌새를 눈치챈 이웃 주민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 끝에 경찰은 집 안침대 아래에서 아직 팔려나가지 못한 마거릿 도어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바로 에든버러 전역을 뒤흔들었으며 순식간에 세간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는 즉시 체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해부학자들에게 팔아넘긴 후 철저히 처리했기 때문에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목격자도 없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었기 때문에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윌리엄 헤어에게 버크에 대해 증언하며 너는 모든 혐의를 면책하고 풀어주겠다는 파격적인 딜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헤어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버크의 모든 범죄 행위를 상세히 증언했고 그 증언을 토대로 윌리엄 버크는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1829년 1월 28일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감도는 에든버러 시내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벌어진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 윌리엄 버크의 공개 교수형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처형 후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버크는 자신이 팔았던 사람들처럼 죽은 뒤 해부됩니다. 그의 시신은 해부학 강의에 사용되었고 그 잔혹한 살인마의 몸은 과학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도 에든버러의 수의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골격과 뇌는 여전히 전시되어 있으며 심지어 그의 피부로 만든 책, 표지와 지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그에 대한 분노와 경멸 그리고 이 사건의 비극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편 윌리엄 헤어는 면책된 뒤 종적을 감춥니다. 이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숨어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끔찍한 버크와 헤어 사건은 영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부학 발전을 위한 시신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행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률 제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32년 어네터미 액트 해부법가 제정됩니다. 이 법안은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시신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습니다. 즉, 버크와 헤어 사건은 비록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의학 윤리와 법률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버크와 헤어. 그들은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차별받았으며 어쩌면 무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연쇄살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반인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19세기 살인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인간의 생명을 어디까지 이용해도 되는가? 빈곤과 사회적 차별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는 단지 잔혹한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19세기의 빈곤과 차별, 그리고 무분별한 과학 발전이 낳은 시대가 만든 비극적인 괴물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